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형자산 편입니다. 유형자산은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 세무이급은 회계원리가 5개죠. 회계원리 5개, 원가회계 5개, 세무회계 5개인데 회계원리 5개 중에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은 거의 단골 필수 단골입니다. 핵심 단골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문제가 좀 꽤 되죠. 20문제가 넘는 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인강은 좋은 점을 살리세요. 좀 만약에 내가 집중력이 약하다, 한 10분 지나면 힘들다, 그러면 10분 하고 좀 멈췄다가 들으면 되지요? 갈게요. 딴소리 안 하고. 자, 유형자산 관련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요게 포인트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당연하지. 두 번째,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원가의 배분 과정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당연하지. 답은 4번.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시간 동안 생산 단위. 내용연수는 사용될 걸로 예상되는 기간이죠. 수명. 사용 수명인데 이건 예상이지 실제 어떻게 알아? 만약 오늘 기계 구입했다. 앞으로 몇 년 쓸 거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임의로 그냥 5년이다 10년이다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같은 거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아닌 거. 부지, 땅지자, 토지입니다. 토지. 그 다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투자부동산이지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지요. 투자자산. 정작 투자자산에는 안 나왔지. 답이고, 건물, 그 다음 버스,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이죠. 그 다음 기준서상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기계장치, 토지인데 건설 중인 자산, 건축물, 이건 건설 중인 자산, 토지, 유형자산, 사업용 신축 건물을 위한 매입한 토지, 그럼 이게 답이죠. 판매 목적은 상품이죠.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입니다. 됐죠? 이런 건 공짜. 그 다음 이런 것도 공짜 아니에요. 딱 봐도 문제 짧고 지문 짧고. 자산의 종류가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 비품은 유형자산이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인가요? 그죠? 주의할 점은 임차 권리금이 있죠. 임차 권리금은 이건 무형자산이죠. 뭔 소리야 그러고 있으면 이론 이 기본서 찾아보시고, 아니면 우리 실기 프로그램 안에 계정가움 및 적유 등록을 찾아봐도 되죠. 그죠? 그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인데 옳지 않은 거 설계 관련된,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설치비용, 이거는 재산세 등 사용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이거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본화 대상이라는 말, 자본화라는 말 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본으로 처리한다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자본화라고 하잖아요. 자본화. 그죠? 자본에 대한 금융비용, 이자비용, 건설자금이자, 원가에 산입하는 거. 그 다음 똑같네.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운송취급비, 설치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원가의 산입. 근데 매입할인은 차감이죠. 매입할인, 대금을 조기 결제했을 때 할인받는 거 차감. 그 다음 이제 좀 길어지죠. 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잘못된 거.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해서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이게 조금 아까 위에 나왔던 이자비용 또는 금융비용이라고 하죠. 금융비용이라고도 하고 건설자금이자라고도 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이때 건설자금이자 어떻게 처리한대요? 우리 일반 기준하고 국제 기준이 좀 다른데 국제 기준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처리하죠? 원가에 산입합니까? 비용 처리합니까? 원가에 산입이에요? 비용 처리예요? 여기 보니까 원가에 산입을 원칙으로 한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비용 처리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그 비용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기 비용. 단기 비용과 이자 비용이에요. 단기 비용 처리가 원칙이고 예외가 바로 뭐라고 돼 있냐? 자산의 원가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이겁니다. 참고로 국제 기준에는 국제 기준 달라요. 다 자본화입니다. 자본화. 원가에 산입합니다. 국제 기준하고 달라. 근데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원칙은 단기 비용, 예외적으로 자산의 원가에, 이제 정확히는 언제?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의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원가에 산입, 중요한 건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야. 한다 그러면 원가에 이제 산입하는 거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답니다. 답 나왔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용 처리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원가에 가산한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정가치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형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다. 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맞지요? 다음. 자, 또 이거 취득원가네.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다. 취득원가가 공정가치다.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다 그러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그죠? 취득 당시에 공정가치, 시가대로 사는 거잖아요. 건물을 사든 기계를 사든 지금 거래되는 시점에 공정가치가 결국은 취득원가죠.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새로운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은 제거하고 제입니다. 제거하고 그리고 처분 손실. 보통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처분 손실로 처리하게 되죠. 처분 손실에 처리하게 됩니다. 틀린 거지? 가장 잘못한 거래. 그 다음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비는 원가에 가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를 강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할 때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의 차액은 원가에 가산이다. 차액을 산입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매입액을 가산하는 게 아니라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현재 가치 원가에 산입합니다. 그 다음 자산교환. 유형자산 교환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동종자산, 이종자산, 동장군 기억납니까? 이공계 기억납니까? 뭔 소리요? 그러고 있으면 제 강의 안 들은 거지. 강의 좀 카페 가서 듣고 오세요.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어디 갔니? 이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원래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잖아요. 제공자산의 공정가니까 결론은 틀렸잖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이공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산교환에서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라. 동종자산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동장군 장부가니까 동장군 동종자산 교환 시에 현금 지급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에 동종자산 교환인데 현금을 주고받은 게 유의적이다. 일단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원래 4분의 1 이상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중요하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이종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답은 1번. 동장군 이공계 이종자산 제공자산 공정가 이공계 동종자산은 장부가 동장군 뭔 소린가 몰라도 그렇게 외워도 되죠. 그 다음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본이다가 아니라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걸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면 결국은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은 거죠.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이익은 감소되고 이익 감소되면 자본 이익여금 자본도 감소되겠죠.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 자산 과대가 아니라 과소잖아요. 그 다음 순이익 과소 맞네 답이고 자본 과대가 아니라 자기 자본이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자본. 타인 자본은 부채고 자기 자본은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은 부채 자기 자본은 그냥 자본.
자본이 과소. 이익하고 자본 같이 가. 왜냐하면 자본의 일부가 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니까 이익여금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다음 또 뭐야? 상품 도매업이고 뭐 유형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중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아까랑 똑같네. 이번에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할 걸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비용은 줄고 이 자산은 늘어난 거죠. 이때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이익여금도 늘어납니다. 세금도 많이 내겠네. 이익 커졌으니까. 그죠? 자,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옳은 거. 자산이 과소. 자산 과대인데 탈락. 부채는 아예 필요 없고 순이익이 과대. 순이익 과대 답이고 매출 총이익은 아무 상관없죠. 매출 총이익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판관비니까 매출원가하고 상관이 없죠. 다음 또 뭐냐? 유형자산 관련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영업활동을 위한 토지도 유형자산이다. 당연하지. 토지도 유형자산이잖아요. 토지 물론 투자 목적이다. 임대 목적이다. 그럼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더라. 당연하죠. 그 다음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단기비용이다. 모든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의심해야지. 웬만하면 틀립니다. 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중에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 그러면 자본화하고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 취득원가에는 본래의 용도와 의도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여기도 모든 나왔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웬만하면 틀려 그랬죠. 웬만하면. 그 다음 뭐요? 감가상각 대상인 거 바꿔 말하면 비상각. 바꿔 말하면 상각하지 않는 비상각 자산이 있잖아요. 토지와 왜 이래 이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그럼 이 문제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나오면 틀리잖아요. 토지와 건설 중. 그건 없네. 그럼 일단 다가 나오면 틀려. 다 나오면 틀려. 그럼 답은 1번인데. 그잖아요. 되잖아요. 건물, 차량원, 방구, 기계장치. 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으로. 자, 다음. 뭐야? 자,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세법에서는 아직도 유형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나오죠. 우리는 그냥 유형자산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취득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가장 많이 인식하는 방법은 뭐다냐 그래놓고 100만원, 10만원, 5년에 정률이 0.369야. 36.9%. 그럼 어서 많이 보던 예시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 나올 때 취득하는 연도라고 돼 있죠. 이거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기본서에도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기본 강의할 때 초기, 감가상각 초기의 감가상각비 크기, 초기의 상각비 크기, 일률연정 기억 안 납니까? 일률연정. 예? 일률연정, 이중체감, 정률, 연수학계, 정액. 특히 정률법과 정액법은 회계 2급 때부터 징그럽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중체감법이야. 이중체감법 4번. 계산 안 봐도. 왜 그러냐면 이중체감법은 다른 말로 하면 정액법의 배법. 정액법 상각률은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분의 1의 2배거든요. 이거 모르면 이론 강의 참조하세요. 5분의 1의 2배니까 그러면 5분의 1이면 20%인데 2배면 40% 상각하거든. 첫 번째 연도에 40% 상각하고 정률법일 때는 36.9%고 정액법일 때는 5분의 1이니까 20%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연수학계분의 자녀연수니까 연수학계가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첫 번째 연도는 5. 그러면 15분의 5니까 3분의 1, 약 33.3%지. 약 33.3%죠. 그럼 가장 큰 게 40%. 이중체감법. 이율 연정 외워놨으면 거저먹힙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 언제 계산해? 감가상각비 1차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할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이거 계산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배법.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론 강의 듣고 오시면 거저먹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건 또 뭐예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 방법이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기간 감소하는 거.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 왜 그래프 그릴 때 일정, 체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체감하는 거 이거. 당연히 정액법은 일정하고요. 연수학회법 이게 답이겠지. 이때 생산량 비례법, 조업시간 비례, 조업도 비례법 얘들은 생산량에 비례하고 작업시간에 비례하니까 생산량이 늘고 줄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탈락. 논외로 쳐야 돼. 정액법은 일정, 나머지는 체감이죠. 정률법은 체감, 이중체감, 체감. 연수학회법은 직선으로 떨어져요. 넘어가고.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인데 옳지 않은 내용 찾으래. 사용하지 않는 자산도 진부화되거나 마모가 되면 내용연수를 결정해라. 내용연수 결정해라. 이게 뭔 얘기야?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사용하지 않아도 진부화, 구형, 구닥다리가 되거나 마모되면은 내용연수를 그냥 재평가해서 바로 상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본 적은 없죠. 긴가민가하면 일단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 다음 기업의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이 일정 부분 소실되어 소멸되어 처분한다면 유사한 자산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내용연수를 추정해야 된다. 원래 내용연수가 원래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연수학회법 그리고 비례법 등이 있다. 당연하지. 그 다음 감가상각 방법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리 현금 흐름과 절세, 세금 아끼는 거, 절세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라. 이건 아니지. 감가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 경제적 효익이 그냥 정액법은 일정에 가느냐 정률법은 처음에 좋고 나중에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걸 감안해서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 또는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지 현금 흐름이나 절세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고려사항이 틀렸어. 이게 답이죠. 1번을 확실히 모르더라도 4번은 확실히 알죠. 근데 4번도 모르겠는데 그럼 대책 없이 찍어야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넘어가요. 오, 이건 또 뭐야? 계산 문제네. 우리 시험은 성격상 실기 위주로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건 잘 안 나옵니다. 이 20몇 번까지 있었는데 자 X 1년 1월 달에 원가 100만원에 내용연수 3년 잔존까지 10만원 기계를 취득했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다가 X 3년 1월 자 X 1년 1월이고 지금은 X 3년 1월이면 X1, X2 딱 2년 지났죠. 2년 경과 45만원 처분했대. 처분 손익은 얼마냐? 처분 손익을 구하는 방법은 유형자산이죠. 지금 유형자산에서의 처분 손익은 처분금액, 처분가 마이너스 장부가입니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지금 유형자산 기준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죠. 그럼 몇 년간? 2년간. 그럼 2년간. 그럼 자 결과적으로 처분 손익은 자 처분 금액은 45만 원이고요. 자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장부 금액은 원래 원가는 100만 원이었어. 원래 원가는 100만 원인데 마이너스 자 정액법이니까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5년 중에 내용연수가 5년이었죠? 3년이네. 내용연수가 3년. 내용연수가 3년 중에 아까 2년 지났다며요. 2년 지났다며. 그러면은 취득원가에서 이거 상각 대상액은 90만 원이고 90만 원에 3분의 2면은 얼마야? 90만 원에 3분의 2면은 60만 원. 6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가 되겠죠. 그럼 60만 원, 100만 원에서 60만 원 뺀 40만 원. 4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5만 원 이익이다. 5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어렵죠.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즉 중요한 건 감가상각 누계를 빼야 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하더라. 이걸 구할 수 있어야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계산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게 식을 이렇게 쓴 건 의미 없어요.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알아서 2년 동안 상가비를 구해야 돼. 자, 감가상각 대상액은 90만원, 3년이니까 1년에 30만원, 2년이니까 60만원이겠다. 그럼 취득원가 100에서 60 빼면 40이겠다. 엎어치나 며치나 나오면 되니까. 됐죠?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쓴 거지. 자, 18번.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회계 처리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거. 손상차손. 전 시간에 투자자산 할 때도 손상이 나왔는데, 그죠? 우리 시험 이런 게 나와요. 사용 강도나 사용 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 부서지고 뒤틀리고 깨지고 이러면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두 번째,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 총액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럴 때는 손상차손 인식할지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큰 금액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손상차손 누계액은 재무제표의 부채다. 아니지. 얘는 감가상각 누계처럼 자산에 대한 차감적인 평가겠죠. 차감 항목이죠.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감가상각 누계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평가에 대한 설명. 감가상각 이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하고 공정가로 평가는 안 하는데 이거 왜 평가라고 써놨나 보니까 유형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 인식하는 이론적 근거는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맞죠? 우리 회계에서 감가상각하는 자체도 수익비용 대응 관점. 내가 이 자산을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익과 감가상각비를 대응. 근데 손상차손은 이제 공정가치가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어. 그러면 수익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비용도 같이 부담시키자. 이런 개념이거든. 수익비용 대응 맞고요.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때는 한도는 손상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들어봤다. 고를 수 있다.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잘한 겁니다. 손상이 되고 환입이 될 때 환입의 한도는 손상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이다. 엄청 중요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한 천천히 2번, 3번, 5번 계속 읽어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다음 진부와 등으로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이 현재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해라. 맞죠?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 회수가능액은 매각금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랬잖아. 아까 큰 금액. 4번이 틀렸네. 근데 왠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러 가서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왠지 4번이 먼저 보이겠지? 그죠? 그것도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뭔지 몰라도 길어요. 유형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 측정이라는 건 금액을 결정하는 걸 측정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이다. 대금 지급 기간 일반적인 신용 기간이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 즉 외상 기간을 초과. 보통 외상이면 몇 달에서 1년 이런 거지. 외상했는데 3년 뒤에 줄게 이러진 않거든. 일반적인 신용 기간을 초과해서 이연된다면 현금 가격 상당액과 총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이는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서 이자로 인식한대. 맞나? 어렵죠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현금 가격 상당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날 때 자본화한다. 만약에 문제가 자본화하는 언급이 있어. 그럼 자본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는 문장이고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종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원가는 제공한 자산 또는 취득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이거 상업적 실질이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종자산이란 말이에요. 이종자산. 즉 우리 일반 기준은 이종자산이고 국제 기준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종자산이에요. 그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이공계 맞는 거죠. 그 다음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유형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모든 이게 틀린겨.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째려보고 의심해야 돼요. 네, 웬만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은 모든 자산이라 자산 분류별로 원가 모형을 또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 시간에 예를 예시한 게 뭐였죠? 토지 건물하고 기계 차량이었잖아요. 토지 건물은 오랫동안 쓰고 거액이고 막 이런 거고, 기계 차량은 오래 못 쓰죠.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건 공정가치 모형, 재평가 모형, 어떤 건 원가 모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류별로예요. 틀렸고 답이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죠. 재평가 우리 시험 잘 안 나오잖아요. 재평가 모형 적용할 때 재평가는 매 기간 말에 해야 되고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여기서 주기적으로는 매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죠.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와도 이런 정도까지는 해둬야 됩니다. 이게 다 문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다음 이제 22번까지가 마지막인가 보네. 얼른 마무리 짓게요. 조코아는 원가 10만원이네. 10만원짜리 토지를 5월 18일 날 처음으로 재평가했대요. 그리고 이때 15만원 재평가됐대. 이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오른 것은 뭐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만원. 지금 15만원 됐으면 5만원 올랐네. 그럼 5만원 올랐으니까 재평가 이익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이 됩니다. 잉여금이라는 자본, 자본잉여금이죠. 이건 자본잉여금이에요. 그죠? 자본이 증가합니다. 맞아요? 자본잉여금 아니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이지. 이거는 우리 저 K랩을 열어보면 알아요. 사실 여기서는 열을 필요 없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 기타 포괄손익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익이 제일 중요하고 재평가 잉여금. 잉여금 아니에요. 자본잉여금에는 주감자가 있잖아요. 주감자. 사실 그거 몰라도 자본인 것만 알아도 되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찾는 거야? 그럼 4번이 답인데? 자본. 맞고 순이익 상관없이 자본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는다. 보고되지 않는 것도 맞는데 뭐야 이거 옳은 거. 아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는다. 5만원 순이익 이것도 맞는데 맞기는. 그죠? 이익여금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자본이 증가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는 것도 맞는 거지. 아이 참말 이것도 그럼 이것도 맞는 건데 그럼 보고되지 않고 재무상태표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거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일단 답은 4번이 확실해요. 근데 2번도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수준에서는 아니 자본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안 나온다. 맞지 않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손익계산서가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 없구나.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되겠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국제 기준하고 좀 달라요. 손익계산서가 그냥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포괄 손익계산서.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쭉 빼서 당기순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외운 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해서 총 포괄 손익을 적어주는 경우, 이런 총 포괄 손익을 적어주는 이런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제 기준. 여기 그런 말이 없네. 그럼 이런 건 어렵겠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답만 찾으려면 4번 하는 거 어렵지 않고 2번도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맞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단기순위까지 구하고 나서 기타 포괄 손익을 적어서 총 포괄 손익을 따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기입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입될 수도 있어. 그게 일반 기준이냐 국제 기준이냐 이게 달라서 그렇지. 요건 좀 문제를 여기다가 일반 기준을 적용할 것 또는 한국채택 국제 기준 적용할 것 이런 게 나와 있어야 정상이 있네요. 넘어가요. 일단 정답 가까운 걸 찾으면 돼.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기다 하나 넣었어요. 토지를 1000만원 취득했고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대요. X 1년이 있고 X 2년이 있어. 그러면 이제 벌써 처음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800으로 떨어졌다가 1300 올랐네. 그리고 단기 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 이익은 얼마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론 시간에 그림 그려드린 거 있죠. 1000만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8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300으로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됐죠. 이랬을 때 여기서 800으로 떨어졌으면 200만원이 평가 손실입니다. 이때 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근데 여기서 올랐네. 오, 많이 올랐네. 500 올랐네. 근데 500 올랐는데 원래 원가가 1000이었잖아요. 그럼 떨어졌다가 오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전에 손실로 인식한 거에 반대인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여 200 수익으로 처리하고, 재평가 손실은 비용, 이익은 수익. 그리고 원가보다 올라간 300 있죠. 그건 재평가 잉여금이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론 공부 진짜 열심히 잘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재평가 이익은 얼마냐? 이거 원가 이하로 떨어졌던 거 요거 200 요겁니다. 이거. 그럼 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원가보다 올라간 부분 재평가 잉여금인데 만약에 물어본 게 총포괄손익이야. 총포괄손익이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포자. 총포괄손익이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재평가 잉여금은 단기손익이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재평가 이익은 수익이고 단기손익,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그거 합쳐서 총포괄손익 500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래서 일단 책에 있는 건 다 했고요. 다 있고 그 다음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도 이어서 계속 가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래.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에 즉시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다.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고, 기계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시운 전비는 취득원가의 가산. 본래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는 원가의 산입. 그 다음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세공과금은 원가에 가산한다. 취득세 같은 거. 답은 4번이지. 재산세나 종부세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원가의 산입 아니라 세금과 공과 단기 비용입니다. 비용. 두 번째,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유형자산 교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종자산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공계 맞죠? 이종자산 교환에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자산 교환에 따라 현금수수액이 중요하다면 현금수수액을 반영해라. 그 다음 공정가치는 감정평가액이다가 아니라 시장가치. 감정평가가 아니라 시장가치. 이런 말이 어려워.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시장가격, 현재 동종업종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장가격이에요. 감정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재화의 생산, 용역이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맞죠?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당연하지. 그 다음 정부부조 등 유형자산 무상으로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게 취득했다면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됩니다. 4번 다른 종류 2종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건 동종자산일 때, 동종일 때고 2종일 때는 아까 어디 갔지? 제공자산의 공정가 위에 있었나? 제공자산의 공정가 위에 문제예요? 이거네. 그죠? 이건 동종자산, 다른 종류는 공정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그 다음에 동종자산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기본이죠. 자, 다음 유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액법은 내역연수 동안 일정하게 상각비를 계산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내용연수 도중에 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사용을 재개할 거다 그러면은 사용을 중단할 때 나중에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 중단했지만 나중에 사용을 다시 할 거야. 그럼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대신 상가액을 원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잖아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중단할 예정이다. 그럴 때는 감가상각을 중단합니다.
자, 그 설명이 답은 나왔고 그럼 그 설명 여기 있죠.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없다. 지워버렸네. 지워버렸어요. 사용을 재개할 목적이면 중단하지 않고 상각을 계속합니다. 대신 상각액을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만약에 처분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거다. 그럴 때는 감가상각도 안 합니다. 중단합니다. 다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기존 건물 철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때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 감가상각 선택할 때는 경제적 교익에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방법을 선택. 이거 아까 다른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게 눈에 보이고 답이 손들고 있고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어머나 이건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이거 107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많이 써 있어. 뭐야 23년 12월에 순양 순양 어디서 들어봤는데 도주의 뭐 그거 아닌가. 순양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차를 중고매매 사이트에 이용해서 800만원 처분했어요. 자, 중개수수료가 15만원을 차감한 78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서 상각을 했는데 처분 손익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뭐요? 승합차가 나오고 22년 1월 달에 취득해서 정액법으로 5년 상각인데 가만있어 봐. 지금 몇 년이야? 23년 12월이네. 그럼 22년 1월 달에 샀으니까 22년 23년 만 2년 썼죠. 만 2년 썼습니다. 그럼 계산해야지. 일단 처분 손익 구하는 건 처분가 마이너스 장부가였잖아요.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액이었죠. 그죠?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였죠. 그럼 여기서 1,500만원이고 잔존가치가 없으면 1,500 곱하기 5분의 2 2년 동안 상각한 게 얼마겠냐. 그럼 상각 누계액은 5, 35, 3, 2, 6 600이네. 600. 그럼 장부금액은 1,500에서 600을 빼니까 1,500에서 600을 빼니까 장부금액은 900이고 그리고 얼마에 팔았지? 785에 팔은 거죠. 결론은 785에 팔았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25 115구나. 마이너스 115 이렇게 되죠. 맞아요? 처분 손실 115 맞네. 4번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분계로 표시하면 중요한 거예요. 분계로 표시하면 이게 차량이었지. 차량 운반구가 1,500만원 만단위 1,500만원 없어지고 감가 누계가 600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수료 빼고 들어왔잖아요. 현금이었다고 쳐. 현금 들어온 게 785잖아요. 이때 수수료 별도로 쓰나? 안 쓰죠. 구입할 때 수수료는 항상 원가의 산입이었죠.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처분할 때 수수료는 그냥 이렇게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걸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게 돈 들어온 게 보통 예금이고 현금이 나갔다. 좀 이따 할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 그럼 1,500이고 1,485니까 처분 손실이 된 겁니다. 115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왜 이래가? 일자는 115 된 거고 만약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돈 들어온 게 보통 예금이야. 돈 들어온 게 보통 예금으로 만약에 800만 원 들어왔다고 쳐요. 만약에 특히 단기 매매증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 수수료는 현금 줬다고 쳐. 현금으로 15만 원 줬다고 쳐. 그럼 이렇게 적어도 결국 대변합계는 그럼 1,515가 되고 차변인 1,400이 되잖아요. 115인 건 똑같지. 결론은 똑같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풀 필요 없고 그냥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 빼는데 감가상각 누계가 2년치 상각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유형자산도 끝났네요. 자, 유형자산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 유형자산하고 재고자산은 단골 중에 단골이기 때문에 항상 해둬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유형자산 끝났으니까 당연히 다음에는 무형자산이겠죠.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은 별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무형자산 편에서 또 봬요. 제발.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